년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어머니, 제발. 이 밤중에 나가라 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악한 년,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진사 댁의 안방마님. 최 씨가 소혜의 등 뒤로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던졌다. 보따리는 차가운 눈바닥 위를 굴러 소혜의 발치에 멈춰 섰다. 소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손가락 끝으로 스며드는 눈의 감촉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제발. 이 밤중에 나가라 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가문의 대를 끊어놓고 이제는 내 남편까지 잡아먹은 요물이 아니냐. 최 씨의 눈독이 소혜의 심장을 찔렀다. 박진사가 갑작스러운 곧불로 세상을 떠난 것이 겨우 사흘 전이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문은 모든 불운의 화살을 소혜에게 돌렸다. 소혜는 고개를 들어 제 남편 박서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소혜의 시선을 피하며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서방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박서방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을 뿐이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오. 당신이 오고 나서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지 않소. 심장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소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굴하게 빌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다. 갱겹의 치마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시렸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박씨 가문의 복부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저 전연이 끝까지. 여봐라. 당장 전연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소혜는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육중한 대문이 닫혔다. 조선의 밤은 깊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소혜는 갈 곳 없는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었을까 마을 어귀 저작거리에 다다랐을 때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 낑, 가짚은 신음 소리였다. 소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엔 한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무언가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다. 이 쓸모없는 똥개 자식. 고기 한 점 안 나오는 주제에 밥만 축내다니. 멈추시오. 소혜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사내의 발치에는 피칠갑이 된 하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늙은 백구였다. 웬 안악이 남의 일에 상관이야. 이 개는 오늘 내 손에 죽을 팔자요. 그 개 저에게 파십시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소혜를 훑어보았다. 돈은 있소. 단돈 2냥이면 넘기겠소. 소혜는 품속을 뒤졌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유품인 은비녀 하나와 보찜 구석에 박혀있던 엽전 3냥.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여기 3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사내는 돈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침을 뱉었다. 채, 운 좋은 개놈이군. 가져가쇼. 사내가 떠난 자리. 소혜는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의 눈은 이미 초점이 흐릿했다. 가엾기도 하지. 너도 나처럼 버림받았구나. 소혜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백구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두 생명의 온기가 희미하게 섞였다. 그때였다. 분명 짐승의 숨소리만 들려야 할 고요한 밤중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소혜의 머릿속을 울렸다. 기특하구나.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영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니. 소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품 안에서 죽어가던 백구가 아주 잠깐 동안 푸른 빛을 띤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신령스러운 짐승의 눈빛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소의 뺨을 후려쳤다. 소에는 이를 악물었다. 품에 안긴 백구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라. 제발 죽지 마라. 저작거리를 벗어난 소애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에 버려진 성황당이었다.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는 곳이었지만 지금 소애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휘오. 성황당 문짝은 이미 뜯겨 나가 덜컹거렸고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다. 소애는 구석진 곳에 쌓인 지푸라기를 모아 자리를 만들고 백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헉, 헉,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와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백구의 숨소리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에게 맞은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피를 멈춰야 해. 소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속치마 단을 잡았다. 거친 소리와 함께 하얀 천이 찢겨 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상처를 동여매기 시작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처지. 그마저도 찢어 개를 살리려 애쓰는 꼴이라니. 남들이 봤다면 미쳤다고 혀를 찰 노릇이었다. 내 목숨값이 내 전 재산인 새냥이다. 그러니 허무하게 죽으면 내 억울해서 못 산다. 소애는 짐승에게 투정 부리듯 중얼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박진사 댁에서 쫓겨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서러움보다도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 더 컸다. 그녀는 백구를 꽉 끌어안았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밤은 깊어만 갔다. 성황당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뼈마디를 쑤셨다. 소애의 의식도 점차 흐릿해졌다. 이대로 잠들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거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품 안에 안고 있던 백구의 몸에서 기이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한 열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 열기는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아니 뜨겁게 변하여 소애의 전신을 감쌌다. 우웅, 우웅, 마치 낮은 종소리 같은 진동이 성황당 내부를 울렸다. 소애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피투성이었던 백구의 털이 은은한 은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찢어진 살점이 엉겨붙고 부러졌던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두둑, 투둑.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 재생자셩이었다. 소애는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앞섰다. 얼마나 지났을까. 빛이 사그라들고 백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분명 아까 보았던 늙고 병든 개가 아니었다. 덩치는 산만해졌고 털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사람의 것보다 더 깊고 푸른 안광앵광. 안광앵광을 띠고 있었다. 백구가 소애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소애의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꽂혔다. 이번에는 꿈결이 아닌 또렷한 현실의 소리였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소애는 숨을 멈췄다. 고작 짐승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네 명주를 담보로 걸었느냐. 백구의, 아니 영물링우의 입이 열렸다. 그것은 굵직하고 위험 있는 사내의 목소리였다. 지금 개가 말을 한 것인가? 소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추위와 굶주림이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백구는 분명 인간의 눈을 하고 있었다. 깊고 푸른,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은 듯한 눈동자. 그 눈이 소애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놀라지 마라. 다시 한번 들려오는 굵직한 목소리.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애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소리였다. 소애는 털썩 주저앉았다. 귀신이
쓰인 게냐? 귀신이라니. 무례하구나. 나는 천산. 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영수. 링서. 천호텐의 핏줄이다. 천호? 인간들의 계략에 빠져 힘을 잃고 이 비천한 개 가죽을 뒤집어 쓰게 되었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잣거리의 개장수 손에 목이 잘려 구천을 떠돌았을 것이다. 백구, 아니 자신을 영수라 칭한 존재가 천천히 소혜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소혜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소혜를 해치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기이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너는 내 전 재산을 털어 나를 샀다. 아니, 그 돈은 내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한 셈이다. 백구의 앞발이 소혜의 무릎 위에 턱하니 올려졌다. 인간들은 배신을 밥 먹듯 하지만 우리 영물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목숨을 주었으니 나 또한 너에게 세상을 지배할 힘을 빌려주마. 세상을 지배할 힘이라니요? 소혜의 되물음에 백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 가까이 주둥이를 들이밀었다. 가만히 있거라. 뜨거운 입김이 소혜의 얼굴에 닿았다. 거친 혀가 소혜의 두 눈을 천천히 핥았다. 아, 따가움은 없었다. 대신 박하향이 나는 듯한 시원한 기운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다. 그 기운은 눈을 지나 머리 뒤쪽까지 찌릿하게 퍼져나갔다. 마치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듯한 상쾌함. 동시에 눈앞이 번쩍이며 하얀 섬광이 터졌다. 이것은 개안카이의 의식이다. 이제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백구의 몸에서 빛이 사그라들었다. 거대했던 덩치도 다시 쪼그라들었다. 어느새 눈앞에는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늙고 병약해 보이는 하지만 상처는 말끔히 나은 백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소혜가 불렀지만 백구는 그저 멍 하고 짖을 뿐이었다. 머릿속을 울리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을까? 소혜는 성황당에 뚫린 천장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무언가가 달랐다. 스윽, 세상이 기이하게 보였다. 성황당 기둥에서 검은 연기 같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 숲속 나무들 사이로는 초록색의 맑은 기운이 춤을 추듯 흐르고 있었다. 이게 뭐지? 소혜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하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백구가 소혜의 바짓단을 물고 밖으로 끌었다. 어디를 가자는 게냐? 소혜는 홀린 듯 백구를 따라 성황당 밖으로 나갔다. 백구는 눈 덮인 산비탈을 거침없이 올라갔다. 소혜는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쫓았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백구가 오래된 소나무 아래 멈춰 섰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만해라. 배도 고플 텐데 힘 빼지 말고. 소혜가 말리려던 순간이었다. 백구가 파헤친 흙구덩이 속에서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소혜의 눈이 커졌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흙더미로 보이겠지만 소혜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곳에 묻혀있는 강렬한 생명의 기운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드러난 그것, 손가락 마디마디가 뚜렷하고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뿌리. 이것은 산삼이었다. 그것도 그냥 산삼이 아니었다. 뇌두가 길고 몸통이 굵직한 적어도 100년은 좋게 넘은 영야. 링녀였다. 산종산산 티엔종산신. 10만이들이 평생을 헤매도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전설의 약초가 뒷산 언덕배기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소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백구를 쳐다보았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소혜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 순간 소혜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지만 소혜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지 못해 살았던 비참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에는 기와집 몇 채는 사고도 남을 보물이 들려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소혜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얼굴과 외면하던 남편의 비겁한 표정이 떠올랐다. 두고 봐라. 내 이 힘으로 보란듯이 살아남아 너희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낼 테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소혜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백구의 것과 닮은 푸른 안광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소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희미한 초록색 기운이 감돌았고 썩은 그루터기에는 검은 죽음의 기운이 엉겨 붙어 있었다. 이것이 백구가 말한 개안, 카옌인가. 소혜는 품속의 산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찜 겉면으로 황금빛 아지랑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영야링.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영야.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파느냐였다. 거짓골을 한 아낙네가 천년 묵은 산삼을 들고 약재상에 간다면 제값을 받기는커녕 도둑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가거나 왈패들에게 빼앗길 것이 뻔했다. 대리인이 필요해. 소혜의 중얼거림에 뒤따르던 백구가 멍 하고 짖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소혜는 장터 어귀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눈은 오가는 사람들을 빠르게 훑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각기 다른 색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상인은 붉은색, 사기꾼 같은 왈패들은 검은색, 병든 노인은 회색. 믿을 수 있는 사람, 욕심이 없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 한참을 기다렸을까.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재수없게. 돈도 없는 양반이 왜 남의 가게 앞을 막고 있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갓 쓴 사내 하나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허름한 도포자락은 흙투성이었고 갓은 찌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툭툭 털고 일어나며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구걸을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쉬어간 것뿐인데 너무하지 않소. 시끄러워. 몰락한 양반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가게 주인이 소금을 뿌려댔지만 사내는 화를 내는 대신 씁쓸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그 순간 소혜의 눈이 번쩍였다. 사내의 전신에서 티 없이 맑은 하얀색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탐욕도 사심도 없는 대나무 같은 기운. 저 사람이다. 소혜는 망설임 없이 사내에게 다가갔다. 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사내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사내. 윤서는 걸음을 멈추고 소혜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부르셨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 제게 시간을 좀 내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거짓골을 한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다니.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말씀해보시오. 소혜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한 골목길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품속의 보찜을 살짝 열어보였다. 황금빛 기운이 윤서의 눈을 멀게 할 듯 뿜어져 나왔다. 윤서는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이것은 천종산삼입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물건이지요. 이 귀한 것을 어찌 부인이. 사연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제가 직접 나서기엔 세상의 눈이 너무 험합니다. 소혜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비님께서 제 대신 이 물건을 팔아주십시오. 그리해 주신다면 판매 대금의 2할을 드리겠습니다. 2할이라면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이 뒤집힐 제한. 하지만 윤서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산삼과 소혜를 번갈아 보더니 정색하며 물었다. 초면에 무례하오만 훔친 물건은 아니오. 소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자신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 거금 앞에서도 도리를 먼저 찾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백구가 찾아낸 것입니다. 백구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컹 하고 짖으며 가슴을 폈다. 윤서는 그제야 경계심을 풀었다. 알겠소. 부인의 눈빛이 맑아 거짓 같지는 않구려. 내 도와드리리다. 허나 이 알은 너무 과하오. 밥 한 끼 값이면 좋카오.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인 천지당, 텐디당으로 향했다. 천지당 주인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인이었다. 그는 윤서가 내놓은 산삼을 보더니 돋보기를 고쳤었다. 허. 주인의 손이 떨렸다. 뿌리의 형태가 마치 승천하는 용과 같고 뇌두의 길이가 한 자를 넘는구나. 이건 부르는 게 값이야. 주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윤서를 쳐다봤다. 500냥 쳐드리리다. 500냥.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큰 돈이었다. 윤서가 놀라 입을 열려는 찰나 뒤에 서 있던 소혜가 나직하게 기침했다. 소혜의 눈에 주인의 기운이 붉게 변하는 것이 보였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소혜는 윤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다. 천냥입니다.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윤서는 잠시 흠칫했지만 곧 소혜의 단호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부채를 펼쳤다. 거주인장. 사람을 너무 물로 보시는구려. 이 정도 물건을 500냥에 후려치려 하다니. 됐소. 관아에 납품하겠소. 윤서가 산삼을 다시 싸려 하자 주인이 다급하게 그의 소매를 잡았다. 아니, 선비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잠시 노망이 들어서.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윤서는 소혜가 일러준 대로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1000냥이라니요. 그건 너무. 싫으면 말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드리리다. 드려요.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와 어음이 윤서의 품에 안겼다. 가게를 나온 윤서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부인, 내 평생 이런 큰 돈은 처음 만져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돈 꾸러미를 소혜에게 건넸다. 단 한 푼도 빼돌리려는 기색이 없었다. 소혜는 그 중에서 정확히 이하를 떼어 윤서에게 내밀었다. 받으십시오. 선비님의 정직함에 대한 값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혜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이 돈으로 제 신분을 세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장사를 하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장사라니요. 망해가는 것들을 사들이는 장사입니다. 소혜는 멀리 보이는 박진사 댁의 기와 지붕을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저는 한양에서 온 거상 주션의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백구가 소혜의 곁에서 늠름하게 울부짖었다. 버림받은 며느리 소혜의 반격이 막대한 자금력과 함께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000냥이라는 거금은 소혜의 손에서 단순한 돈 이상의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윤서를 통해 한양 변두리에 작지만 깨끗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했다. 그리고 자신을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의 대행인으로 위장했다. 비단 옷을 걸치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기자 더 이상 쫓겨난 처량한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백구야, 가자. 백구는 이제 평범한 개처럼 행동했지만 소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짧은 경고를 보내왔다. 소혜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귀신 붙은 집이라 불리는 거대한 비단 상점이었다. 원래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었으나 주인이 갑자기 급사한 뒤로 원인 모를 화재와 사고가 끊이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다. 부인, 정말 이곳을 사시려는 겁니까? 이곳은 풍수가 흉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윤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소의 눈에는 상점 전체를 뒤덮고 있는 시커먼 살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검은 안개 너머로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제보 차이 또한 보였다. 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을 잘못 만나 화가 난 것뿐입니다. 소에는 상점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상점 앞마당에는 죽은 주인이 아끼던 커다란 괴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검은 기운은 바로 그 돌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아기를 품고 저주받은 돌을 상단 한복판에 심어둔 것이 틀림없었다. 소에는 상점의 관리인을 만났다. 관리인은 상점을 처분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이 상점과 창고, 그리고 딸린 토지까지 모두 합쳐 200냥에 넘기시지요. 200냥이라니요. 원래 1000냥은 좋게 넘는 가치입니다. 지금 이 상점을 사겠다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습니까? 내일이면 화재로 기둥 하나 남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관리인의 머리 위로 불안을 상징하는 회색 기운이 요동쳤다. 소에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었다. 결국 소에는 단돈 200냥의 고을 최대 규모의 상권을 손에 넣었다. 상점을 인수한 첫날 밤, 소에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의 괴석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정화의 소금을 뿌렸다. 검은 연기가 비명을 지르듯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황금빛 기운이 상점 전체로 퍼져나갔다. 영리하구나. 껍데기만 보는 인간들과 달리 근원을 볼 줄 아니. 백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백구는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며 상점 안을 활보했다. 선비님, 이제 시작입니다. 소에는 윤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박진사 댁의 상황을 알아보십시오. 특히 그들이 투자했다는 약재 운송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박진사 댁 말씀이십니까? 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빼앗아 올 것입니다. 소의 차가운 명령에 윤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불과 며칠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여인이 이제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소에는 상점 입구에 새로운 현판을 걸었다. 팔구상단, 빨고상团. 말 못하는 짐승이라 무시받던 백구와 아들을 못 낳아 버려졌던 여인. 두 버려진 존재들이 조선의 상권을 뒤흔들 거상의 탄생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박진사 댁의 안방마님 최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박진사가 죽은 뒤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다. 믿었던 약재 운송선은 풍랑을 만나 침몰했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은 원인 모를 습기로 인해 모두 썩어버렸다. 이게 다 그 재수없는 년을 내쫓을 때 빌린 부적 때문인가. 최 씨는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다. 그때 아들 박서방이 허겁지겁 안채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백구상단. 이 우리 집안의 채무 증서를 몽땅 사들였다고 합니다. 뭐라? 백구상단. 그게 대체 어디냐? 요즘 고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단 아닙니까? 귀신 붙은 집을 사서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 시각. 소에는 화려한 비단 옷차림으로 백구상단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박진사 댁의 가산이 적힌 장부들이 놓여 있었다. 소의 눈에 비친 장부들은 이미 검붉은 파멸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선비님, 준비는 되었습니까? 곁에 선 윤서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예, 부인. 박진사 댁이 급전이 필요해. 내놓은 문전옥다, 문첸, 워타, 30마지기를 이미 우리 상단에서 매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댈 곳은 이 저택뿐입니다. 소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직접 가서 전하십시오. 빌려간 돈을 당장 갚지 못하겠다면 그 집 대문이라도 떼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 소에는 가마를 타고
자신이 쫓겨났던 박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했다. 백구는 늠름한 자태로 가마 곁을 지켰다. 대문이 열리고 최 씨와 박서방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마에서 내리는 여인이 소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거상주샹 물 맞이하듯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귀한 분이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제가 이 집 안주인인 최 씨입니다. 최 씨의 비굴한 웃음을 보며 소혜는 천천히 너울을 벗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최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곁에 있던 박서방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자빠졌다. 너, 소혜 아니냐. 내가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사람 인생 모르는 법이지요. 제가 나갈 때 복부도 함께 나갈 거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혜는 여유롭게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 박서방의 머리 위로 파산, 포산의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밀린 이자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아하니 곳간이 텅 비었던데 이 집 문서라도 내놓으셔야겠군요. 이 발칙한 년. 어디서 감히 당장 나가지 못할까? 최 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할 때였다. 크르르르. 소의 뒤에 서 있던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범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위압감에 하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비천한 자들이 감히 내 주인을 모욕하는구나. 백구의 목소리가 소혜의 머릿속을 울렸다. 소혜는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박서방을 내려다보았다. 서방님, 아니 박씨 장정. 사흘들이지요. 사흘 안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제 상단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소혜는 미련 없이 뒤돌아 가마에 올랐다. 뒤에서 최 씨의 통곡 소리와 박서방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소혜의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당한 수모에 비하면 집 한 채 날리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대가였으니까. 박진사 댁을 한 차례 뒤흔든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쫓겨난 며느리가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보다 사람들을 더 자극하는 것은 그녀 곁을 지키는 신령한 백구에 대한 괴담 섞인 전설이었다. 거보았는가? 백구 상단의 주인과 함께 다니는 그게 말일세. 눈빛이 푸른 게 예사 짐승이 아니더군. 박진사 댁 하인들 말로는 그 개가 짖으니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땅이 울렸다더군. 소혜는 이런 소문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그녀는 상단 건물 한편에 작은 상담소인 보은각대을 열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병을 앓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혜는 돈을 받는 대신 그들의 사연과 정보를 모았다. 부인, 오늘은 이웃 고을에 분홍이 찾아왔습니다. 외동아들이 한 달째 잠만 자며 깨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서의 보고에 소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곁에는 백구가 눈을 감고 엎드려 있었다. 상담실로 들어온 분홍은 소혜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부인,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전국의 의원을 다 불렀으나 원인도 모른다 합니다. 소혜는 분홍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리네인 NHN이 발동했다. 분홍의 머리 위로 검고 끈적한 기운이 아들 쪽으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조상의 무덤이나 땅의 기운이 뒤틀려 발생하는 사치였다. 소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백구가 천천히 눈을 뜨며 소혜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수맥이 뒤틀렸다.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을 파보라고 해라. 그곳에 원한 맺힌 물건이 박혀 있다.
소혜는 백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분홍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 뒷뜰을 파헤쳤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누군가 저주를 위해 묻어둔 대못 박힌 인형이 발견되었다. 인형을 태우자마자 아들은 기적처럼 눈을 떴다. 이 사건은 결정적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소혜가 아닌 영험한 능력을 가진 백구 부인 이라 부르며 추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질투와 위협도 커지는 법.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의 대궐 그리고 소혜를 파멸시켰던 가문의 원수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백구 부인이라 사람의 눈을 속이는 요물일 수도 있겠군. 한양의 어느 어두운 방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신을 구기며 중얼거렸다. 그는 박진사 댁의 배우이자 소혜의 친정 가문을 몰락시켰던 권력자였다. 한편 백구 상단 내부 소혜는 윤서가 가져온 정보를 검토하다가 멈칫했다. 대비마마의 병세가 위중하시다니요. 예, 부인. 궁중의 모든 어이가 달라붙었으나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님께서 전국에 방을 붙여 명의를 찾고 계십니다. 소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윤 선비님, 짐을 싸십시오. 궁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궁에서 저를 부르게 만들어야지요. 박진사댁 뒤에 숨은 거물들을 낚으려면 임금님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백구가 낮게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무대는 작은 시골 고을을 넘어 조선의 심장 부인 한양으로 옮겨질 준비를 마쳤다. 박진사 댁의 대문은 사흘 내내 굳게 닫혀 있었다. 집안에서는 비명바 팅 KH 훅댄 VH 옥물렌 KH 홍랜넛 최씨 부인은 가진 패물을 모두 내놓고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고을의 그 어떤 상단도 심지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양반들도 그녀를 외면했다. 이미 백구 상단이 박진사 댁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제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이미 몰락모로 이라는 검은 글자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쿵, 쿵. 드디어 대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소혜의 지시를 받은 윤서와 상단의 장정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로 비단 차양을 친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한이 다 되었소. 원금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집문서를 내놓으시지요. 윤서의 엄중한 목소리에 최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소혜의 가마 앞에 넙죽 엎드렸다. 소혜야, 아니, 대행수나리,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고생한 걸 내가 왜 몰랐겠느냐. 최 씨의 머리 위로 거지을 상징하는 비굴한 분홍빛 기운이 어지럽게 춤췄다. 소혜는 가마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고생이라니요. 저주받은 년이라며 눈보라 치는 밤에 피 흘리는 저를 끌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건 내가 노망이 들어서. 서방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쫓겨날 때 먼 산만 바라보시던 그 기계는 어디 가셨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처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가마 곁에 서 있던 백구가 천천히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백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박진사 댁이 그동안 쌓아온 허식과 위선이 벗겨져 나가는 듯했다.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하늘의 복을 차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흙먼지뿐이다. 소혜의 머릿속에 울리는 백구의 목소리와 동시에 박진사 댁의 상량문, 샵문에서 쩍하는 균열 소리가 났다. 집문서를 가져와라. 소혜의 명령에 장정들이 안채로 들이닥쳤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지만 이미 법적으로나 명분으로나 끝난 일이었다. 결국 소혜는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나섰던 그 집의 문서를 손에 쥐었다. 이 집은 오늘부로 백구 상단의 소유입니다. 다만 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행랑채 골방 하나는 내어드리지요. 아, 식사는 제 집게가 먹다 남은 밥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드셔야 할 겁니다. 뭐라고? 네, 2년. 최 씨가 실성한 듯 달려들려 했지만 소혜의 서늘한 눈빛과 백구의 위험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소혜는 가마 안에서 문서들을 태워버릴 듯 꽉 쥐었다. 1단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더 높은 곳, 자신의 친정 가문을 멸문시키고 소혜를 이 지옥 같은 결혼으로 몰아넣었던 한양의 권력자들을 향하고 있었다. 윤선비님, 이제 한양으로 갈채비를 하십시오. 대비마마의 병세를 고칠 영물의 소문을 대궐까지 퍼뜨려야겠습니다. 백구가 소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소혜는 일개 상단 주인을 넘어 왕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백구 부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박진사댁의 기와지붕 아래서 개밥을 먹으며 연명하게 된 최 씨 부인과 박서방을 뒤로하고 소혜의 행선지는 이제 조선의 심장, 한양으로 향했다. 윤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영험한 백구를 부리는 여인이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소문은 이미 도성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병세가 깊어 어이들조차 포기했다는 대비마마의 소식은 소혜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부인, 궁궐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부인을 입궐시키라 명하셨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일개 상단의 주인이 궁에 발을 들이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소혜는 담담하게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곁에는 평소보다 더 위험 있는 기운을 내뿜는 백구가 앉아 있었다. 가자. 백구야. 내가 돌아갈 곳과 내가 되찾아야 할 명예가 그곳에 있다. 궁궐의 정문을 지날 때 하인들은 백구의 입궐을 막으려 했다. 어디 짐승 따위를 신성한 궁에 들인단 말이냐. 그때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수문장들을 응시했다. 소의 눈에는 수문장들의 머리 위로 공포를 상징하는 창백한 기운이 휘몰아치는 것이 보였다. 이 아이는 제 눈이자 귀입니다. 이 아이가 들지 못한다면 저 또한 대비마마의 병을 살필 수 없습니다. 결국 임금의 특명을 받은 내관이 급히 달려와 소혜와 백구의 입궐을 허가했다. 데뷔전 다페. 그네 들어선 소혜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권위 때문이 아니었다. 소혜의 리네인 친안에 비친 데뷔전은 온통 시커먼 저주의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다. 침소에 누워있는 데뷔의 머리맡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달라붙어 그녀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다. 여우의 짓이구나. 간사한 짐승의 기운이 궁궐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어. 백구의 목소리가 소혜의 뇌리를 때렸다. 소혜는 임금 주상 앞에서 예를 갖춘 뒤 입을 열었다. 전하, 대비마마의 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이들은 기력이 쇠한 것이라 하거늘. 임금의 노후성에도 소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백구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범인을 찾을 것입니다. 대비마마의 침소 아래, 그리고 북쪽 후궁의 처소 방향으로 기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데뷔전 구석에 서 있던 한 상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소혜의 눈에 그녀의 머리 위로 사례가 붉게 치솟는 것이 보였다. 백구야, 찾아라. 소혜의 명령에 백구가 번개처럼 달려나가 대비의 침상 밑을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장판이 뜯겨나가고 드러난 흙바닥 속에서 붉은 피로 쓴 부적과 저주 인형이 튀어나왔다. 저것이 무엇이냐?
임금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백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침소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향해 매섭게 짖기 시작했다. 백구가 가리킨 곳은 이번 음모의 배우이자 소해의 친정 가문을 몰락시켰던 권세가와 연결된 후궁의 처소였다. 조선 왕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여우 사냥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대비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구는 침소 밑에서 꺼낸 저주 인형을 입에 물고 서쪽 후궁들이 거처하는 방향을 향해 매섭게 지저댔다. 그 눈빛은 평소의 온순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산군이라 불리는 호랑이처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저 짐승이 미쳤구나. 감히 전하의 면전에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데뷔전의 상궁 한 명이 소리쳤다. 그녀는 후궁 이숙의 리슈기의 신복이었다. 소해의 눈에는 상궁의 등 뒤에 검은 여우의 형상이 흐릿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도끼를 뿜어내는 요사스러운 기운이었다. 입을 다무시오. 짐승이 아니라 신령께서 범인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오. 소해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임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 상궁의 옷소매를 확인해 보소서. 데비마마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 독초에 가루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금군들이 상궁을 붙잡았다. 그녀의 소매 안쪽에서는 소해의 말대로 기이한 향이 나는 보랏빛 가루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사흘 전 후궁 처소에서 몰래 들여온 찬호의 가루입니다. 조금씩 차에 타데비 마마의 기력을 깎아내린 것이지요. 범행이 드러나자 상궁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하지만 소해의 목표는 일개 상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구에게 신호를 보냈다. 백구가 길게 하울링을 하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동이 대궐을 덮었다. 그 순간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숙의 처소에서 불길이 솟구친 것이다. 전하, 이숙의 마마의 처소에서 요사스러운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옵니다. 임금과 소해 그리고 백구가 이숙이의 처소에 당도했을 때 이숙이는 실성한 듯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을 긁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 아닌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것인데. 중전의 자리도 이 나라도 다 내 것인데. 소해는 백구의 목덜미를 짚었다.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이 요물에게 영혼을 팔았구나. 내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마. 백구가 이숙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백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이 이숙이를 감쌌다. 카악, 기괴한 비명과 함께 이숙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와 허공에서 흩어졌다. 이숙이는 그대로 혼절했고 그녀의 품 안에서는 소해의 친정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던 영모 조작의 증거들이 담긴 비밀 서신이 쏟아져 나왔다. 그 서신들 중에는 소해를 억지로 박진사 댁에 시집보내 입막음을 하려 했던 권세가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짐이 그동안 요물에게 속아 충신들을 죽이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은 분노와 자책으로 몸을 떨었다. 대비는 그 즉시 기운을 차리고 눈을 떴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이다. 전하, 그 아이를 가까이 하소서. 저 아이와 백구야말로 이 나라를 지킬 길조입니다. 임금은 소해 앞에 섰다. 그리고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그대에게 정경부인, 춘징, 후렌, 의 자귀를 내리고 억울하게 몰락한 그대의 가문을 복권하노라. 또한 이 영물백구에게는 천수텐라는 이름을 내리고 대궐의 수호신으로 삼겠다. 소해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쫓겨난 며느리, 버려진 여인, 그리고 죽어가던 개. 두 존재가 서로를 구원하고
마침내 세상의 정점에 선 순간이었다. 그 후로 수년이 흘렀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여전히 백구 상단의 깃발이 드높이 휘날렸다. 소에는 나라의 큰 상인이자 왕실의 고문으로서 존경받았다. 박진사 댁의 최씨 부인과 박서방은 소혜가 내어준 골방에서 평생을 개밥을 나누어 먹으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소혜는 가끔 백구와 함께 처음 만났던 산속 초막을 찾았다. 이제 백구는 평범한 개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엎드려 있었지만 소혜는 알고 있었다. 어느 깊은 밤 달빛이 차오르면 백구는 다시 푸른 눈의 신령이 되어 그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기특하구나, 소혜야. 너는 너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느니라. 소혜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두 존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가문은 복권되었고 원수들은 죗값을 치렀다. 이제 소혜는 궁궐의 귀빈이자 조선 제1의 상단인 백구 상단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여름, 조선 전역에 유례없는 대가뭄이 찾아온 것이다. 강바닥은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했고 곡식들은 이삭을 틔우기도 전에 다 죽어갔다.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을 찔렀으나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내비치지 않았다. 전하, 기우제를 지냈으나 감흥이 없사옵니다. 민심이 흉흉하여 도적대가 들끓고 있사옵니다. 임금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소혜는 궁궐 한 구석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리넨 친한 속에 비친 조선의 땅은 기이했다. 하늘은 맑았으나 땅 밑을 흐르는 수기슈이치, 키이씨, 고늑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막혀 있는 듯했다. 인위적인 갈증이다. 누군가 이 나라의 지맥을 끊어 복을 가로채려 하고 있어. 곁에 엎드려 있던 백구. 이제는 천수라 불리는 영물이 눈을 뜨며 말했다. 지맥을 끈다니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지. 나라가 망해야 권력을 잡는 자들, 그들이 금기된 주술을 부려 명산의 정기를 가두었다. 소혜는 즉시 임금을 아련했다. 전하, 이것은 천재, 칭자이가 아니라 인재, 이옵니다. 제가 직접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며 막힌 숨통을 틔워야겠습니다. 임금은 소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어사마패를 내렸다. 소혜는 윤서와 천수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전국을 유람하며 소혜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의 눈에는 가뭄 속에서도 물이 숨어있는 혈자리들이 보였다. 이곳을 파십시오. 삼장 아래에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땅을 팠을 때 기적처럼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다. 물이다. 물이 터졌다. 백구 부인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녀의 발복 아래 엎드렸다. 하지만 소혜의 목적지는 따로 있었다. 가뭄의 근원지, 백두대간의 심장부인 청룡국이었다. 그곳에는 몰락한 권세가들의 남은 잔당들이 사악한 술사와 결탁해 거대한 쇠말뚝을 짐에게 박아두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의 운을 깎아 자신들의 재기를 노리는 무리였다. 감히 하늘의 기운을 사사로이 쓰려 하다니. 소혜가 산곡에 당도했을 때 검은 도포를 입은 술사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계집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 말뚝이 박혀 있는 한 조선의 왕실은 말라 죽을 것이다. 그들이 주문을 외우자 검은 그림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소혜의 곁에는 조선의 수호신 천수가 있었다. 콰르르릉 천수가 포효하자 산천이 진동했다. 백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백광, 가대검은 그림자들을 단숨에 정화했다.
소애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지맥을 누르고 있는 쇠말뚝 앞에 섰다. 그녀가 손을 대자 영안을 통해 흐르는 푸른 기운이 쇠말뚝의 결계를 파괴했다. 쪼적, 쾅, 쇠말뚝이 뽑혀 나가자마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쳤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대지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백성들은 춤을 추었고 소애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고생했다, 소애야. 이제야 이 땅의 운명이 제 자리를 찾았구나. 천수는 이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채 소애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비단옷은 젖고 신발은 진흙탕이 되었지만 소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구하고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까지 구해낸 지모다디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가뭄이 해갈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은 뒤 소애는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궁궐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나 화려한 저택 대신 처음 백구와 연을 맺었던 그 산속 초막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고 상인들은 그녀를 상도샹더의 성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소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비단옷이 아니라 곁에서 꼬리를 흔드는 백구의 온기였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 백구, 아니 천수가 평소와 달리 꼿꼿이 서서 달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백구의 온몸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소애야,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백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소애의 머릿속을 울렸다. 소애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며 백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꼭 가셔야만 합니까? 나는 본래 천상의 기운을 다스리는 영물. 인간 세상에 비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것이 나의 과업이었다. 너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너의 선한 의지가 나를 깨웠느니라. 백구의 형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작고 초라했던 개가죽이 벗겨지고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백호가 그 자리에 섰다. 등에 돋아난 날개는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일렁였다. 너는 이제 나 없이도 세상을 밝힐 눈을 가졌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없어도 너는 이 땅의 수호자로 남을 것이다. 백호는 소애의 손을 마지막으로 핥았다. 그 감촉은 뜨거웠고 소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용기를 심어주었다. 당신을 무엇이라 기억해야 할까요? 이름은 중요치 않다. 다만 네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던 가족이었다고 기억해다오. 백호는 커다란 포효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다. 은빛 가루가 눈처럼 내렸고 그 빛은 조선 팔도의 산천으로 흩어져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소애는 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빛의 궤적을 향해 깊이 절했다. 그 후 소애는 남은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그녀가 세운 백구 상단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기관이 되었고 그녀의 곁을 지켰던 윤서는 소애의 뜻을 받들어 정직한 관료들을 길러냈다. 세월이 흘러 소애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수천 마리의 개들이 마을 어귀에 모여 슬프게 울부짖었고 하늘에서는 눈부신 백호 한 마리가 내려와 소애의 영혼을 태우고 구름 너머로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지금도 어느 산골 마을 성황당에는 비단옷을 입은 여인과 커다란 백구가 그려진 초상화가 걸려 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며 말한다. 진심을 다해 생명을 아끼면 하늘이 보낸 영물이 반드시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